네, 12월에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성장 스토리를 갖춘 중소형주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이트레이드 증권의 신중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12월은 시기상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비교 분석을 해보면 어떻길래 중소형주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네. 12월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포인트를 정리하면 아마 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2월의 전략 포인트를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의 연말 연초 랠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요. 외국인이 사서 올랐다면 사실 당연하게도 외국인이 더 사지 않는다면 연말 연초 랠리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 랠리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키 인디케이터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달러와 내지는 $1 환율이 1,050원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걸려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외국인의 중소형주 매도가 좀 약해진다. 오히려 11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 강도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 그러한 시점에 봤더니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상당히 가격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다. 즉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이 사실 지난해 기준으로 30%가 넘습니다. 네. 이 말은 즉슨 영업이익으로도 사실 이익을 못 내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선별적인 투자가 나서야 된다는 이유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이 싸진 종목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나 사회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투자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에 집중하자.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 부동산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리모델링 시장의 관련주 내지는 글로벌리 친환경이나 고령화에 맞춘 헬스케어 업종 등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를 봐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을 바라봐야 하는지도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코스피 시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연초의 흐름이 강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자세하게 도움 말씀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코스피는 연말 연초 현재의 어떤 박스권 트렌드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단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 8월에 발생한 가격 갭이 있거든요. 기술적 저항이 있는데 한 2080에서 2114 정도, 단순히 말씀드리면 2100 이상을 보는 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이 최근 6거래일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3분기의 어떤 강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둔화된 시점의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보면 PER이 한 9.8배 수준이었습니다. 현재의 펀더멘털 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즉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한계치까지는 상당히 가격이 반영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소위 펀더멘털 개선이 좀 필요한데 당장 3분기 실적을 조금 확인해 봤더니 쇼크가 상당히 많았고 게다가 지난 주말에 미국 소비를 보면 그렇게 모멘텀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PER 10배가 사실 2075라는 것도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 코스피는 상당히 조금 제한적 흐름이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포인트 중에 하나로 환율도 짚어주셨잖아요.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사실은 1,050원이 될 때마다 최근에는 이제 1,050원, 1,060원에서 굉장히 좀 보합권 등락이 유지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워낙 지금 2년간 끌고 왔던 국내 기업들의 대부분이 보면 IT하고 자동차였거든요. 그렇죠. 환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이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환율이 내려간다. 수출주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로 오히려 지수의 어떤 강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펀더멘털 요인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사실은 1,050원 이하로 강하게 연내로 환율이 내려가는 모습을 산정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의 매매에 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환율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아무튼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하지만 코스닥 시장을 보자면 물론 최근에 쭉 올라오긴 했지만 그다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이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격만 놓고 보면 이를테면 상대 수익률이라든지 저희가 자주 보는 12주, 그러니까 3개월 대비해서의 어떤 수익률을 보면
금융이익이 최저까지 하락한 상태거든요. 물론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긴 한데 그러한 측면을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하게도 펀더멘털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을 밑도는 기업이 제조업 기준으로 1,473개 중에 보니까 한 32.6%인 481개에 달합니다. 네. 이 말인즉슨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3개 중에 1개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중에 98%인 472개의 기업이 중소형주입니다. 따라서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가격 갭이 벌어졌다는 건 이러한 펀더멘털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엔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중소형주 대부분은 보면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가격 경쟁이 떨어지게 되면 실적 악화라든지 내지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펀더멘털 악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예.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형주 랠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하반기 들어와서 그 밸류에이션을 어떤 합리화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보상 배율이라든지 원형 환민감도 내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 접근한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굉장히 깐깐한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중소형주를 보다면은 가격이 싼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에 따라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성장 스토리에 주목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기준을 마련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펀더멘탈이라는 게 저희가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 내지는 월마다 체크되는 기업들의 동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내외 트렌드 그러니까 경기의 방향성이나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트렌드를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책의 변화 내지는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광범위한 정부의 스탠스에 부합되는 업종을 좀 선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국내 주택시장의 변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내 주택시장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내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80년대 1차 건설사 주도시장이 어떤 고도 성장이라든지 내지는 2000년대에 어떤 고급 주택 증가의 시기를 지나서 최근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DIY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재고주택의 리모델링 시대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샘이라든지 한솔홈데코 내지는 벽산, 사마 페인트 등 당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소형주 어떤 건자재 업체를 풀링한 인덱스를 보면 사실 연초 이후에 115%의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건설 상위 6사가 사실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10%인 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 주가는 앞서 말씀드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노후화가 2020년까지는 본격적으로 어떤 재건축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한 산업 내에서의 어떤 중소형주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트렌드의 변화, 특히나 국내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DIY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변화를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또 트렌드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자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트렌드를 타고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이들 올랐습니다. 종목을 볼 때는 지금 접근을 해봐도 되는 시점인가요? 사실 앞서에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배치가 되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샘을 이를테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밸류에이션이라도 앞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투자나 정책적인 방향이 이쪽으로 유도가 되느냐 내지는 원화 환율이라든지 IT의 성장성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마진을
내야 되는 종목이냐,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같은 예를 들어서 20배라도. 예. 그렇다면, 마진을 어떻게든 짜내야 되는 기업보다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방향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한샘이나 리모델링 시장, 그리고 정부 정책이 가해지는 곳은 그나마 투자가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하고 이후에 영업이익과 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밸류에이션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좀 저희가 이슈 캘린더라는 코너에서 그린 건자재와 관련해서 벽산, 이러한 컨셉으로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렌드 말고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을 만한 트렌드라든지 성장 스토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국내 트렌드, 예. 뭐 글로벌 트렌드 하나 말씀드리면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가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워낙 고착화된 이슈라서 뭐 새롭게 있겠냐겠지만 사실 이 안에 투자 여의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전 세계 인구 구성비를 보게 되면 2000년 이후에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장년층과 노년층의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 구성비 교체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20년간 굉장히 고착화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에 맞는 종목이나 업종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당연하겠지만 세계 1인당 헬스케어 지출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후 치료 그리고 사전 진단에서 이제는 진단 이전의 예방까지 가는 컨셉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건강보조식품을 꾸준히 젊은 세대부터 이렇게 섭취를 한다든지 이러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즉 잘 늙어가기 위한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사 스모캡에서 제시하고 있는 헬스케어 중소형주도 이러한 컨셉에 맞춰서 뭐 셀바이오텍이라든지 뭐 대원제약, 인트로조, 종근당 바이오와 같은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헬스케어주들이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실적은 좀 당연히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도 이런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큰 트렌드, 장기 트렌드 상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렌드를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보자라면서 국내의 트렌드 그리고 국외의 글로벌적으로 볼 수 있는 트렌드에 맞춘 투자 전략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서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싸진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서서 좀 여쭤봐야 될 질문이었는데 그러면은 코스피는 박스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밴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밴드는 사실 저번에 500포인트가 뭐 깨지니 많은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코스닥 지수 500을 보면 사실 재정위기나 미국의 테프링 같은 시장 외적인 이슈가 가해졌을 때 좀 하회했던 지수대였거든요. 그 말인즉슨 500선은 어느 정도 지켜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 내에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지수의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2년간 이어져 온 박스권을 당장 연내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뚫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붙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500포인트 정도의 어떤 강한 하방 경직성은 이때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선별을 굉장히 좀 깐깐히 하자라는 게 저희들 전략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또 종목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이태리증권의 신중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